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송크란 축제가 열리는 태국 라차부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건의 전말은 무려 8년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했으며 피해자가 최소 15명에 달하여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선 2023년 4월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목요일 송크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날 라차부리주 맥클론 강변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쓰러진 여성의 곁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은 것 같자 주변 사람들은 바로 응급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몇 분 후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그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의료진들은 그녀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에 있던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그 당시 여성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의 진단으로 그녀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32세의 시리폰 카논이며 성공한 사업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부모님은 시리폰의 평소 건강 상태를 근거로 들며 심장 문제가 없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경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추가로 시리폰의 개인 소지품이 없어진 점을 의심스러운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현금 5만 바트, 하나로 약 186만 원이 되는 현금과 루이비통 가방,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522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한 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시리폰 부모의 주장으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 근처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시리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강변을 걷다가 그 여성은 왠지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리폰은 강변으로 갈 수 있는 계단으로 가기 위해 해변으로 계속 걸어갔고 의문의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높은 곳에서 멈춰 강둑 방향으로 바라보며 시리폰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폰은 강가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바로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데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친구가 쓰러지는 과정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로 달려가 친구를 돕지 않고 본인의 승용차로 돌아가 무언가를 챙긴 후 천천히 강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의문의 여성은 친구 시리폰이 쓰러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시리폰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CCTV 영상에 있는 여성은 시리폰이 얼마 전 새롭게 사귄 친구 사라랏 랑시우 타폰이었습니다. 36세인 사라랏은 시리폰보다 4살 많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라랏의 전 남편은 비툰 랑시우 타폰이라는 경찰인데 두 사람은 결혼한 후 경찰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후 그녀의 남편 비툰은 경찰서 부국장이 되어 가족 전체가 경찰 아파트를 떠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리폰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지만 자녀가 있어서인지 가끔 만나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시리폰의 가족은 사라랏이 금전 문제로 시리폰을 숨지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바로 사라랏에게 접근하여 사건 당일 시리폰과 함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생각 밖의 사라랏은 그 자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사라랏은 그날 시리폰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라랏 말에 의하면 그녀는 그날 시리폰과 함께 절에서 기도를 드린 후 강변으로 가서 동물을 풀어 공덕을 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시리폰을 돕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라랏은 그 당시 급한 일이 있었고 시리폰이 그냥 조금 불편한 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먼저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라랏의 진술은 믿기 힘들었지만 CCTV 속 그녀가
시리폰을 해쳤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사라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CCTV 영상의 내용으로 사라랏이 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이라면 친한 친구가 기절한 걸 보게 되면 바로 달려가 도와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식이 없는 친구를 남겨두고 혼자 떠날 수 있을까요? 사라랏은 언론의 질문을 받게 되자 태연하게 시리폰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폭로된 후 경찰과 TV방송국에서는 갑자기 여러 건의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가족이 사라랏을 알고 있으며 모두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게 됐으며 재산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보자 중 한 명인 A씨 여성이 있었는데 본인이 사라랏의 손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사라랏과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와 기침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며 오렌지 주스 한 병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의심 없이 약을 먹은 A씨는 가슴 통증과 숨이 멎을 듯한 고통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 한동안 입원 치료를 한 뒤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사라랏은 A씨에게 또 한 번 캡슐을 주며 체중 감량에 효과 있다며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씨는 캡슐을 복용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캡슐에서는 사이아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사라랏이 알게 된 계기는 남편들이 경찰학교의 동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랏은 그녀에게 25만 바트, 하나로 약 932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서를 취득한 경찰은 사라랏 사건이 그들의 예상을 초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비슷한 사례는 우연이 아니라 용의자 사라랏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음 사건은 8년 전에 발생한 것이며 또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고 피해자 가족의 의심도 피해갔습니다. 피해자 중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명의 여경과 일부 경찰의 가족도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리폰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사라랏은 경찰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 4개월 차였는데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사라랏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주 친절했으며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 그녀가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랏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사하며 액체가 함유된 약품과 비닐봉지 그리고 의료용 빈 캡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사라랏의 어머니가 사는 곳을 수색하여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와 여러 개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10몇 개의 각자 다른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흰색 가루를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이아나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아나물은 인간 세포의 산소를 결핍시켜 심장병을 유발하는데 현기증과 호흡 곤란, 그리고 구토 등의 현상이 있습니다. 100에서 200mg만 복용해도 10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되어 숨질 수 있습니다. 사이아나물은 여러 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된 물질이어서 불법으로 소유한 사람은 2년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은 구매자 리스트를 조사하던 중 뜻밖의 인기 모델이자 배우인 프리차야 폰타나니칸을 발견하여 그녀도 언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집에 도마뱀과 뱀이 계속 나타나 친구의 건의로 사이아나물을 구입하여 진입한 동물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포를 개봉하기도 전에 경찰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상치 못한 생각 밖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라랏의 여러 대의 차량을 수색하여 동일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차량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생전에 소유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와 동시 법의학 부서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리폰의 위에서 미량의 사이아나물을 검출했습니다. 법의학자에 따르면
사해와나 물은 인체에서 아주 빠르게 대사됐습니다. 24시간 이내에 80%가 대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의학자들이 부검할 때 아주 미량의 사해와나 물질을 발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B씨는 사라랏의 남자친구였는데 시리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3년 3월의 어느 날 오후에 사라랏은 갑자기 경찰에 전화하여 남자친구 B씨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졌습니다. 사라랏은 자신이 B씨의 여자친구이고 이미 그의 아이를 뱄다고 하여 B씨 가족과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B씨가 숨진 날 밤에 사라랏은 기분 좋게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B씨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UN 1680이 적힌 이상한 약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게 사해와나 물이 포함된 약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한 후 이상하게 숨지게 된 사람들이 전부 사라랏이 한 짓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증과 물증이 있는데도 사라랏은 자신이 시리폰과 다른 피해자들을 해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바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고 피해자도 화장한 지 오래되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사라랏이 최소 9건의 사건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연루된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부 사라랏과 접촉한 사람들이었으며 현재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특별전단팀의 수사로 사라랏의 수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부국장의 아내의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의 대부분이 경찰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사라랏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기치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사기 수법 중 한 가지 방법은 상조회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여러 사람을 초대하여 참여하게 하며 각 회원은 상이한 시간에 따라 일정한 회비를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민간 용제인데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리스크도 크며 회장은 언제든 돈을 들고 도망가 그룹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라랏이 조직한 7인조 그룹 중 4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사라랏과 접촉했던 한 여성은 자기도 원래 그룹에 가입했었는데 두 번째 할부금을 지불할 때가 됐을 때 1만 바트, 하나로 약 37만 원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사라랏이 그녀를 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운 좋게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사라랏은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후 기회를 찾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전부 소액이었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갚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상대방의 믿음을 얻은 후 사라랏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상대방을 해칠 계획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건 외에 사라랏은 또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현금을 취득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숨지게 하여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자동차 담보 대출을 통해 현금 15만 바트, 하나로 약 5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당일에 숨지게 되었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가 숨지게 된 후 사라랏은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가족의 돈도 속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한 명의 주택을 판매했습니다. 돈을 사기치기 위해 사라랏은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썼습니다. 한 보험회사 직원은 사라랏이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했는데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숨지게 되면 일주일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숨지게 됐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사라랏은 사람을 해치기로 하면 우선 상대방과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캡슐을 건네주며 체중 감량 혹은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캡슐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는 물질인 사해와나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피해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만약 상대방이 숨지게 되면 사라랏은 바로 모든 연락을 끊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녀는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심지어 경찰도 해치곤 했습니다. 시리폰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그녀는 한 여경까지 해쳤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사라랏은 여경과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후 여경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경 옆에 있던 사라랏은 그녀를 구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라랏이 처음 인터뷰를 받았을 때 아주 침착했으며 시리폰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해친 후 취득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라랏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엄청난 빚을 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8년 동안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신적 질환이 있었는데 미친 짓을 한 건 아마 그녀의 병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랏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전 남편 비툰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뒷마당에서 불에 탄 의심스러운 약을 발견했고 집안에서도 라벨이 없는 의심스러운 많은 약물을 발견했으며 비툰의 차에서도 사해어난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전 남편 비툰 외에도 몇 명의 용의자가 더 있었는데 사라랏의 남동생의 아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라랏을 도와 시리폰의 가방을 우편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랏은 종종 피해자를 절로 데려가 참배한 적이 있어 절에 있는 사람도 의심하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은 그들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라랏을 체포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를 발표했습니다. 타니니 차라는 여성이며 35세의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증거를 위조하고 증거물을 은닉하고 파기하여 사라랏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리폰 사건이 보도된 후 언론 기자들은 사건을 추적하여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도 역시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사라랏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경찰차 주변에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사라랏을 향해 카메라를 대며 그녀가 몇 마디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분홍색 상의를 입은 사라랏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인도에 인파를 뚫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가 체포됐고 한 달 후 태국 왕립경찰청 부국장인 수라차테 학퐁과 기타 몇몇 부국장 그리고 지역 경찰서장은 사라랏 사건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리차테는 사라랏이 범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그녀가 저지른 범죄가 최소 15건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범행 기간은 최소 8년이며 태국의 8개 성 및 지역에서 저지른 것이고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건과 관련해 약 2만 5천 개의 문서를 검토하고 900명 이상의 증인을 수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건을 확인해보면 피해자는 모두 사라랏과 금전거래를 했었습니다. 사라랏이 저지른 첫 번째 범행은 2015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첫 번째 피해자를 픽업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피해자는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랏은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특별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한 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5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사라랏은 친구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친구를 숨지게 했으며 사후 그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반환하여 차량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라랏이 도박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랏의 도박 이력을 살펴보면 그녀는 수년 동안 그 웹사이트에서 9,300만 바트 이상, 하나로 약 35억 원 이상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녀가 사기친 모든 돈은 모두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라랏의 일일 최고 거래액은 1천만 바트,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도박 사이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피고인 사라랏 외에 두 번째 피고인 비툰과 세 번째 피고인 타나니차도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피고인 3명은 전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사라랏은 14건의 고의상해와 1건의 계획상해 등 80건에 가까운 혐의로 기소되어 태국 역사상 가장 높은 혐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명 외에 사이와나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웹사이트도 고소되었습니다. 사라랏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는 그녀에게 몇 번의 극형을 선고해도 됐지만 사라랏은 임신 중이어서 태국 법률상 임신한 여성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범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극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이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돌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처벌은 받을 건데 최대 유기징역 5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면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투옥 시간은 아마 2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서 석방되면 또다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랏은 여전히 유죄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된 지 2개월 만에 유산을 했는데 사라랏의 변호인은 법의학 의사에게 그녀의 유산 이유를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사라랏은 이미 임신 7개월이고 태아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누군가가 고의로 그녀를 유산시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말로는 유산된 이유는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녀가 이전에도 2차례 유산한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이로써 극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한가닥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싫었을 거라며 태어나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국의 한 TV 방송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사라랏이 2명의 청년에게 자신의 범행 증거를 없애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게 되자 사라랏은 2사람이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투옥하게 돼도 보복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사건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랏이 극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며 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름인 건 현재의 단서로 사라랏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후 5년 후 2번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간에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사라랏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을까요? 이건 아마 그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라랏에게 극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